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김동훈입니다. 샥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시민성 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심장학 블록 시간에 이미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심장학 블록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샥을 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2시간 동안 얘기했던 응급환자 진료하기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환자 진료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샥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1차 진료로서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 외인 등등. 이런 질병이나 손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환자를 보고 있는 동안 환자가 죽거나 혹은 죽음에 준하는 나쁜 예우로 진행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이 의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고 언제나 피해야 할 결과물이 되는 거죠. 어떤 임상 사항이 있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를 모든 강론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이 어떻게 죽는가, 뇌졸중 환자들이 어떻게 죽는가, 암 환자들이 어떻게 죽는가. 어떤 원인이든 간에 환자가 죽기 직전에는 심정지가 발생을 하죠. 이 심정지를 되돌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치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심정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환자가 죽음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환자가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던 간에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점이 어디가 됐던 간에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공통적으로 겪고 지나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미리 인지를 하고 그것이 심정지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면 우리가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 단계가 뭐냐? 바로 샥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던 간에 심정지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임상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샥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함과 빈도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환자의 진단에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자를 볼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위급함이고 그 위급한 질환들이 샥이라는 단계를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임상 상황이 위급함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인지 알게 되고 그러한 임상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샥을 거쳐서 심정지를 거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쇼크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다 했던 얘기고요. 여기 앞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포로의 산소 공급과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부전들의 임상 양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샥이라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임상 상황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죠. 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세포로의 적절한 산소 공급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장기 부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역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샥이 진행하게 되면 비가역적이 되며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엔 장기 부전들이 회복이 안 되고 그 장기 부전들이 여러 장기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 환자는 심정지가 일어나고 사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샥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샥의 종류를 감별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초기 치료를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포로의 산소 공급의 경로는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셔서 세포를 통해서 우리 혈액 내로 흡수가 되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조직으로 전달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산소 공급의 양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낼 수 있고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산소 공급이 얼마나 충분한가, 샥의 진단이나 치료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이라는 것을 임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심장학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세포 내에서의 산소 쓰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 체계를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포가 죽고 장기가 죽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포의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호흡수가 증가되고 혈액을 빠르게 산소를 조금 더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뛴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체액량을 늘리는 그런 보상 기전은 우리 몸에서 작동을 시킨다고 그랬고, 또한 재분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뇌와 심장을 우선적으로 생존시키기 위한 보상 기전을 발동시킨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기들의 산소 공급의 부족, 임상 상황을 우리가 샥을 진단하고 조기에 찾아내는데 쓸 수 있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산소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평소에는 25%만 사용하고 있던 산소 사용량을 더 늘려서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75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얘기를 했고, 센트럴 카테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맥혈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임상에서 조금 더 쉽게 샥의 초기 진단이나 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결국에는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을 동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락테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환자의 샥을 조기에 진단하고 역시 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샥의 분류는 산소 전달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시민성 샥, 저혈량성 샥, 그리고 분배성 샥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분류인 폐쇄성 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샥의 분류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샥이라는 것은 조만간 환자가 심정지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인지를 해야 하는데, 샥을 일으킬 수 있는 임상 상황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요. 그 수많은 진단명들을 나열을 해놓고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샥의 임상 상황을 보고 4가지 카테고리로 샥을 분류를 하면 그 카테고리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샥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샥을 인지를 하려면 샥의 임상 양상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비특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샥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럼 당연히 환자가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가 우리 책임 안에 있는 동안 상태가 나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샥 환자들은 의식이 불분명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와의 의사소통뿐만이 아니고 이전 의무 기록들을 반드시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샥에 빠질 수 있는가 요인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진찰이나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통해서 장기 부전이 발생하고 있는가 혹은 발생할 수 있는가, 샥에서 발생하는 장기 부전의 소견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임상적으로는 의식 저하, 그리고 소변량의 감소, 말초 순환의 장애, 산소 포화도를 포함한 활력 징후의 악화를 예로 들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장기 부전의 소견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 유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 저산소증 확인하기 위한 동맥혈 가스 검사, 그리고 락틱 애시드, 그리고 SCVO2, 각종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 수치들. 샥의 종류를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배성 샥, 시민성 샥, 그리고 폐쇄성 샥, 그리고 저혈량성 샥. 심장학 블록에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자, 샥이냐, 환자가 샥의 임상 양상이냐, 혹은 이 상황이
샥과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위급함의 우선순위로서 감별 진단에 들어갈 것인데, 이 네 가지 샥의 분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임상 양상들을 한 단계를 거쳐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심장학 블록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샥에 대한 이해와 응급환자 진료하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이었고요. 오늘 새로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샥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 첫 번째로 저혈압인데요.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이거나 민 아테리얼 프레셔, 평균 동맥 혈압이 65 미만이 되면 이것은 그 수치 자체로 우리가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민 아테리얼 프레셔라는 것은 수축기 혈압의 3분의 1과 확장기 혈압, 이완기 혈압의 3분의 2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소에 환자가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이 160이다. 평소 수축기 혈압이 160인데 이 사람이 혈압이 110이다. 지금 측정을 했을 때 혈압이 110이면 절대적인 저혈압, 앱솔루트 하이퍼텐전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렐러티브 하이퍼텐전, 상대적 저혈압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올소스타틱 하이포텐전이라는 것은 환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을 초과해서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을 초과해서 떨어졌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의 진단일 수도 있지만 앱솔루트 하이포텐전 혹은 렐러티브 하이포텐전이 나타나기 전에 초기에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저혈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은 정도는 덜하지만 진행해서 이게 샥의 임상 양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소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프로파운드 하이포텐전이라는 것은 혈압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대개 이제 수액을 먼저 투여를 하죠. 수혈을 하거나 수액을 투여를 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에피네프린으로 대표되는 혈관 수축제 바소프레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소프레서를 써야 하는 저혈압, 이것을 우리가 프로파운드 하이포텐전이라고 그래요. 저혈압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샥의 초기에는 혈압이 정상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정상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샥이 일어나게 되면 보상기전을 발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기전 때문에 혈압이 정상이나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혈압이라는 것은 샥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샥을 진단하는데 저혈압이 꼭 필요하진 않다. 혈압이 낮은데 이 환자가 실제로 샥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만성으로 혈압이 낮은 경우, 그냥 원래 혈압이 낮은 경우, 어떤 약물 때문에 혈압이 낮은 경우, 교감신경 부전 때문에 나타나는 저혈압, 미주성 실신에서 나타나는 저혈압, 그리고 혈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안 좋아서 이게 샥에서 나타나는 저혈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빈맥이고요. 샥이 발생을 하면 그 보상기전으로서 우리가 심장이 빠르게 뛰죠. 저혈압이 없이 빈맥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특히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샥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빈맥만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상의사들이 이 사람은 샥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빈맥 소견으로 이 사람이 샥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들이 흔해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 환자들이고, 그런 고혈압 환자들은 대개 약을 먹고 있죠.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나 이제 심장에 영향을 주는, 박동수에 영향을 주는 베타블로커라든지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는 그 빈맥 자체를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빈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이 생리적인 반응이 둔화되어 있거나 혹은 약 때문에 그런 생리 반응이 억제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샥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인 빈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수가 빨라진다. 빈호흡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샥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대사성 산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죠. 많이 발생한 CO2를 열심히 날려버려서 그것을 우리 몸의 산염기 상태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려고 비호흡이 나타나게 돼요. 큐소파의 한 요소로서 호흡수가 들어가 있고 호흡수가 22회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큐소파에 1점을 주게 되죠. 큐소파라는 것은 우리가 sepsis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툴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비호흡이 sepsis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요소긴 하지만, 호흡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혹은 통증이나 우리 몸이 괴로울 때도 호흡수가 빨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런 대사성 산증을 보상하기 위한 샥의 보상 기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 보상 기전으로서 혈량이 부족해지는 구토, 설사,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에 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줄이는 그런 보상 기전을 발동을 시키게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꼭 볼륨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샥의 일반적인 보상 기전으로서 재분배가 일어날 때 콩팥이라는 기관은 혈류를 받는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혈류를 뺏기는 기관이죠. 여기서 뺏어서 심장과 뇌에 더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게 돼요. 핍뇨라는 것은 반드시 볼륨 디플리션, 혈장량이 부족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샥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견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지만 콩팥 자체,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도 핍뇨가 일어나죠. 의식도 쇼크의 임상 양상 중에 하나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의식이 떨어지게 되는데, 샥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대사성 이상이 저혈당이죠.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도 의식이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의식의 변화는 우리가 초기에는 대개 환자가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명료하지만 초조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혼미한 상태 혹은 선망 상태를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코마에 빠지는, 그 정도까지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초조함의 단계 혹은 약간 혼미한 단계, 이 단계를 의식의 저하라고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오히려 굉장히 액티브하죠. 하이퍼 액티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의식의 변화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를 인지한다는 것은 샥의 임상 양상으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볼릭한 문제들, 허혈성 혹은 뇌출혈 같은 뇌졸중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감별을 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샥이 발생하면 재분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혈류를 뺏기는 곳이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당연히 차가워지고 창백해지고, 심하면 사이너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죠. 손끝이나 입술 같은 곳, 모툴드 어피어런스라고 부르는 대리석 모양으로 피부 상태가 변하는 것, 이것도 이제 피부로의 혈류가 떨어지는, 즉 샥의 임상 양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혈관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부분적으로 일어나겠죠. 한쪽 손이나 한쪽 다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 상태를 볼 때 분배성 샥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상 기전으로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피부에 혈류가 오히려 과다한 그런 상태가 돼서 피부가 따뜻하고 오히려 좀 선홍색을 띠고 혈류가 많기 때문에 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분배성 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배성 샥의 초기 단계에도 웜, 하이퍼레믹 스킨 같은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샥이 심해지고 오래되게 되면 보상 기전 자체가 망가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mpensatory vasoconstriction의 failure. 그래서 터미널 샥이 아주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임상의사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상태가 따뜻하고 피부로의 혈액순환이 왕성해 보인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샥 중에 분배성 샥을 생각하는데, 분배성 샥이 아닌데 피부가 이러네?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진행된 샥인 경우다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신체 진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쇽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혈액 검사의 이상 소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사성 산증이에요. 대사성 산증 중에서도 하이 어나이온 갭이 나타나게 돼요. 하이 어나이온 갭, 노말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신장 시간에서 배웠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샥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키는 샥이 아닌데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혹은 여러 가지 중독 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대사성 산증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것이 어나이온 갭이에요. 어나이온 갭을 왜 측정하냐 하면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 내, 혈장 내에 있는 대부분의 양이온은 나트륨이고 음이온 중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있고 클로라이드가 있죠. 여러 가지 프로테인, 단백질이나 포스페이트, 설페이트 같은 음이온들이 역시 혈장 안에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측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나트륨과 바이카보네이트와 클로라이드를 보면 나트륨에서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 수치를 빼게 되면 이만큼이 남는 거죠. unmeasurable 어나이온이 수치가 나와요. 이제 양수가 되겠죠. 이게 크고 이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의 어나이온 갭이 발생을 해요. 15 미만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여기서 클로라이드는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감소하게 되면 클로라이드가 증가하고 바이카보네이트가 증가하면 클로라이드가 감소해서 이 전체적인 음이온의 양을 맞추게 돼요. 클로라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음이온이다. 우리가 대사성 산증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카테고리가 노말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죠. 이런 경우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우리 몸에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주로 물리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사를 해서 장내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 콩팥의 문제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 재흡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증가해서 이 음이온의 전체 양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클로라이드 수치가 증가되게 되고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노말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이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바이카보네이트 수치가 줄어들긴 하는데 바이카보네이트 수치가 줄어드니까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그 줄어드는 원인이 바이카보네이트의 손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혈장 내에 독성 물질이나 다른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얘가 분리가 돼서 이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이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해서 중화가 돼서 이것이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이것이 호흡으로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죠. 우리 몸에 들어온 산성 물질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바이카보네이트가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가 된 거죠. 소모가 돼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물은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거고 얘는 호흡으로 날아갔어요. 공기 중으로. 결과적으로 바이카보네이트만 줄어든 거죠. 이 산이 없어지고 바이카보네이트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줄어든 상태가 됐어요. 자, 바이카보네이트가 줄어들면 클로라이드가 증가돼서 그 음이온의 양을 맞춘다고 그랬죠. 노말 어나이온 갭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 산에서 떨어져 나온 요 음이온 부분이 이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음이온의 균형이 맞춰진 거죠. 이런 경우는 저 음이온이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어나이온 갭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듐에서 바이카보네이트와 클로라이드를 빼주는 것이 어나이온 갭이고 이렇게 하면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수치는 원래는 요 unmeasurable 어나이온만 있었지만 지금은 산에서 튀어나온 그 음이온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돼요? 이것과 이것이 더해졌으니까 수치가 커졌죠? 즉 어나이온 갭이 커지게 돼요. 그럼 이것이 하이 어나이온 갭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이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고 하고 하이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다이아베틱 케토애시도시스나 알코올릭 케토애시도시스에서 나타나는 케톤 바디. 요 어나이온
놈이 케톤바디라는 얘기죠. 케톤바디. 샥의 경우에는 락틱 애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락틱 애시드가 우리 몸에서 나오고 수소 이온은 날아가지만 락테이트라는 건 피 속에 남아서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이 어나이온계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킨다. 자, 우리가 하이 어나이온계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는 환자를 관찰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샥 스테이트라면 그 환자는 락틱 애시드 때문에 어나이온계이 증가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락틱 애시드 수치를 측정하지 못했을 시절에는 환자의 샥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이 어나이온 갭이냐 노멀 어나이온 갭이냐를 판단을 해서 하이 어나이온 갭이면 샥이다 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락틱 애시드라는 것 자체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샥에서 일어나는 하이 어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의 정체가 바로 젖산이다, 젖산증이다. 이 락테이트 수치는 우리가 기전상으로도, 샥의 기전상으로도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샥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나 락틱 애시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샥 환자의 결과가 안 좋고 아웃컴이 안 좋고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샥 자체를 진단하는데도 이 락틱 애시드 수치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샥의 연구는 대부분 septic 샥에서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락틱 애시드가 증가하는 것은 꼭 폐혈증 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샥의 보편적인 보상 기전으로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샥의 원인이 감염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시민성 샥, 저혈량성 샥, 폐쇄성 샥 등 모든 샥에서 이러한 락테이트 수치가 다 유용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락틱 애시드가 증가된 것이 샥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락틱 애시드가 증가한 것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방해를 받았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 젖산증 하이퍼락테이테미아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그래서 타입 A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샥에서 퍼퓨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젖산증을 우리가 타입 A라고 하고요. 타입 B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정상인데, 그리고 순환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젖산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 젖산 대사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신생아 때 발견이 되는 여러 가지 선천성 대사 질환 중에 젖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젖산증이 평소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타입 B 하이퍼락테이테미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선가 또 들어봤을 텐데 락틱 애시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약물도 있었죠. 어떤 일정 약물, 특히 당뇨 메트포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락틱 애시도시스가 조장이 되죠. 타입 B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혈액 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락틱 애시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퀀셜 오간 페일리어 어세스먼트 스코어라는 것이 있어요. 소파 스코어.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Q 소파 스코어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호흡, 응고, 간, 순환, 뇌신경, 그리고 신장 기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은 레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맥혈에서 측정하는 산소 분압과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산소 양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눴을 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정상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적은 산소의 양을 들이마셨는데 PO2가 증가된다는 것은 적은 산소의 양을 가지고도 옥시저네이션이 충분하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400 미만, 400이 넘어가는 상황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00이 안 되면, 그 수치가 400이 안 되면 점수를 1점 주고, 300이 안 되면 2점 주고, 220보다 낮으면 3을 주고, 100이 안 되면 4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자, 이런 것들을 코아귤레이션에서는 플레이틀릿, 간에서는 빌리루빈, 그리고 저혈압, 카디오바스큘라에서는 혈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GCS 점수를 가지고, 신장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 수치와 유린 아웃풋, 소변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거 점수를 매겨 보면 실제로 15점이 넘어가면 사망률이 90%가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후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앞에서 얘기한
장기 부전의 소견을 가지고 샥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정상에서 벗어난 소견들이 보일 때, 아, 이 사람이 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가역적인 단계를 지나서 비가역적인 단계를 가고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임상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도 샥의 예후를 판정하는 도구는 썰스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밑에 보면 썰스라는 것은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스코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큐소파 스코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큐소파 스코어, 이 두 가지가 역시 샥의 진단과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썰스 크라이테리어라는 것은 체온이 36도 미만이거나 38도가 넘거나, 호흡수가 22회를 초과하거나, 맥박수가 90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4000 미만이거나 12000이 넘거나. 서스 크라이테리어는 샥의 예후를 판정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되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스코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 라는 그런 식의 예후 판정 도구로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샥의 진단, 샥의 인지 단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큐소파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초기에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것 중에 2개 이상이 있으면 환자가 sepsis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환자를 좀 더 검사를 해서 샥 상태를 평가를 해봐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도구가 되겠죠.